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되게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이제 거의 오늘 행사 마지막이죠. 예, 저희 세션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션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운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바일 게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냥, 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번 세션 모바일과 소셜게임의 미래 진행을 맡은 로켓도스 임정민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모신 패널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락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수라고 하고요. 파이브락스가 무슨 회사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모바일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보통 구글 어널리틱스나 플러리 등은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분석 툴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모네타이제이션에 상당히 집중된 분석 툴을 제공해서 거기서 이렇게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하면 더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투모로우 이길형이라고 합니다. 링크투모로우는 창업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작년에 캔디팡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요즘에는 윈드러너라는 게임을 한국에서 카카오 쪽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참석 결정을 늦게 해서 아직 이름은 없는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썬데이토즈 이정홍입니다. 썬데이토즈는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지금까지 이제 소셜게임을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애니팡하고, 그리고 이제 애니팡 사천성을 현재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최근에는 그 게임 개발뿐만 아니고, 애니팡에 등장하는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을 통해서 인형이라던가 핸드폰용 고리, 이런 좀 머천다이즈 사업 쪽까지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양말. 네, 안녕하세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게임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재 해외 퍼블리셔라고 해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DNA의 모바게랑 같이 한국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레이저 바하무트하고 블러드 브라더스하고 몇 개 해외 대작들 위주로 현재 모바일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업계에 훌륭하신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작년에는 카카오의 그 모바일 게임, 애니팡의 해였다고 볼 수 있죠. 작년 한 해 2,500만 명 이상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처음 국민 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작년에 애니팡을 출시를 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운도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애니팡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그 게임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트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카카오 게임 플랫폼과 애니팡 이후에 그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출시를 했어요. 옆에 그 대신 이기령 대표님의 윈드러너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한 거의 100개가 넘는 게임들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죠. 카카오에서. 이제 그 많은 게임들이 나타나고 또 경쟁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장르도 그 저희가 만들었던 애니팡 같은 캐주얼 게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활이라던가 그런 미드코어 그리고 이제 하드코어 장르까지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사실 개수도 많아지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뭐 3개월 만에 이제 좀 인기가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그 애니팡의 라이프 사이클을 늘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브랜딩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속적인 운영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애니팡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남기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의 의견, 결국 그 데이터가 유저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데이터 분석 쪽에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애니팡의 업데이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이브 운영이 게임의 수명을 늘리고 모네타이제이션하는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초에 사실 또 윈드러너가 출시가 됐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국민 게임이죠. 예, 우리나라 국민 게임 윈드러너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윈드러너가 일본에서도 2등을 했었죠. 구글 플레이와 iOS에서 퍼즐 앤 드래곤 바로 다음으로 2등을 했던데 그 비결이 뭐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 타이틀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라면 뭐 일본 지금 같은 경우 일본이 되겠지만 에서 성공을 또 거두려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기령 대표님. 예, 뭐 한국에서 윈드러너가 잘 되는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일본에서 이번 주에 그 애플 쪽 iOS 차트랑 구글 쪽 구글 플레이 차트랑 그쪽에서도 매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소셜 그래프와 여러 가지 뭐 바이럴 메시지들 이런 것들로 좀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라인이란 플랫폼이 있어서 힘을 얻긴 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매출액이 하루에 몇만 원 수준의 그런 매출액을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 있는 걸 그대로 일본 올려서 가지는 않았고요. 한 달 정도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일본 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페인 밸런싱이라든가 따로 준비를 했었고요. 당연히 번역 작업 포함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고 오픈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던 데이터와 그다음에 또 안 되는 데이터, 일본에서 데이터든 또 안 되는 데이터들 가지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이벤트, 그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릴리즈 이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정말로 차트를 보면은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냥 그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 수라던가 매출액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 한 번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냥 저희 표현으로 하면 하루에 1%에서 5%씩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게임을 만들 때는 재미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게임의 재미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소셜 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양쪽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액의 기준 그다음에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날짜 그 하루 24시간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날짜 한 주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준 그다음에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준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유지 보수나 그다음에 또 이벤트 릴리즈 같은 것들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퍼즐 앤 드래곤 다음에 위치까지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떤 소셜 플랫폼에 기대해서 그냥 인스턴트한 히트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분석과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면 확실한데 한편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일본은 꾸준하게 가는
뭐 한번 믿음이 생기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여러 가지 좀 그 장단점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대표님,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잘 운영하고 또 성장하기 위한 우리가 봐야 될 경영자나 운영자들이 봐야 될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이령 대표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모바일에서 게임이 출시되는 수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경쟁이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한테의 선택지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을 예전에 이렇게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듯이 잘 만들어서 출시했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출시하고 나서 유저들이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붙어서 실제 유저의 반응을 계속 숫자로 확인하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고 그걸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잘 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 이런 거에서는 뭐 누적 다운로드가 얼마가 됐다, 뭐 누적 매출이 얼마가 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게임을 정말 잘 만들고 운영을 잘 해서 되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또 외부의 시장 전체의 환경적인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실제로 게임 안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 각각 들어온 채널별로 어떤 유저가 우리 게임에 더 좋은 유저인지 우리가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유저들에게 더 잘 먹히는지 그러면은 게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업데이트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지루한 작업일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고 유저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게임에서 과금이나 그런 쪽으로는 한국에서 훨씬 부분 유료와 같은 선진적인 모델이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체 산업의 비즈니스로 키워나가는 데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임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서 더 뒤처지지 않도록 정말 운영을 잘하기 위한 거,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 그걸 통한 학습 이런 사이클을 잘 도는 것들이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본부장님, 작년 이제 뭐 카카오 게임 아닌 게임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카카오 게임들도 물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 보면 밀리언어서나 뭐 바하무트 또 최근에 블러드 브라더스 이런 게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성과도 좋고 올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카카오에 올리지 않은 카카오 내지는 그런 소셜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게임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 그래도 다음 쪽에서 그 미디어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한국의 TCG를 가져온 나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표현들 많이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게임성이나 컨텐츠의 매력도에 대해서는 1차 검증돼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일본이나 중국, 미국 개발사들이랑 사업을 많이 해보면서 한국 쪽이 마냥 조금 처진다고 하면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반대 케이스죠. 제가 한 케이스는 일본에나 미국에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숫자 매트릭스를 보고 거기서 한국에서 어떤 매트릭스로 움직일지를 상상을 하고 그걸 가설을 세운 다음 런칭을 하고 얼마나 갭이 있고 한국 유저와 일본 유저, 중국 유저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지루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벤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해도가 이제 일본과 한국이 틀리고 중국과 한국이 틀리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학습이 이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개발사들도 좀 더 컨텐츠나 이런 거에 만드는 게 있어서 좀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올 한 해 또 잘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시장이 크니까 들어오겠다 뭐 이런 마음만 먹고 있었다고 뭐 작년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많은 실패가 있었잖아요. 많은 실패를 겪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국 시장은 특이한 시장이고 준비를 해야 하고 유저가 틀리다. 이런 것들을 숫자로 많이 파악을 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이제 제국의 역습은 아니지만 그들은 또 한국의 많은 컨텐츠들을 또 보면 한국에서만 통하는 컨텐츠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델 자체가 그쪽에서는 이제 엔진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어떤 엔진에 어떤 테마를 넣으면 어떤 게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유의 게임들이 한국에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업체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서 굉장히 검증된 타이틀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거의 돼 있는 상태다. 본인들 말은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국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한중일 또는 뭐 북미권 다른 해외 게임 개발사들 또는 퍼블리셔들과 그 각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 이제 파이브락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개발사들, 미국의 개발사들, 이제 일본의 개발사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일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비슷한 듯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런 개발사들을 위한 미들웨어나 플랫폼 같은 것들도 워낙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자신의 게임에 적용해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것들에 상당히 거부감이 없고, 이제 그 각각의 게임 개발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워낙 깊게 보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난리지를 가지고 그쪽에 회사들이 접근해서 더 이제 잘 되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게임 개발사나 플랫폼 제공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훨씬 크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되게 브라우저의 게임이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부터 해서 상당히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의 네이티브 게임보다 아직까지 브라우저 게임이 되게 많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글이나 모바게가 제공하는 툴들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글이나 모바게 같은 플랫폼사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쪽이 훨씬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좀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국의 게임 개발사나 투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카카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카카오가 이제 한국의 모바일 게임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별로 눈여겨보고 있지 않다가 어떤 게임 회사는 일매출이 5억이래 라는 정도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일매출이 5억이래 라는 거 정도만 듣고 이렇게 좀 유명한 게임 회사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바터로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라거나 하는 그런 니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미국, 일본 게임사들이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은 되게 측정의 문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거를 교육하기가 좀 힘이 든 것 같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조금 그 개발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죠. 그 썬데이토스와 링크투모로우, 그러니까 사실 위메이드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죠. 윈드러너는. 그 중요한 차이점이 애니팡은 퍼블리셔가 없이 셀프 퍼블리싱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또 윈드러너는 위메이드와 링크투모로우가 퍼블리셔 개발사 관계를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고 많은 개발사들이 카카오에 가거나 혹은 또 해외 소셜 플랫폼을 올릴 때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퍼블리셔를 잡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그 각자 경험에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카카오 이전에도 싸이월드라던가 페이스북, 이제 네이버 이런 그 PC 웹브라우저 기반의 소셜 게임도 쭉 개발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퍼블리싱 모델이 이렇게 정착을 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그때 이제 좀 많이 배웠던 게 게임 개발사로서 개발도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다 개발이 완료되고 라이브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맨 땅에 헤딩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창피한데 저희가 초기에 런칭했던 게임 같은 경우는 런칭하고 나서도 한 4개월 정도 동안 서버 장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타트업 혼자서 감당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사실 그때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던 반면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라는 리소스는 유한하기 때문에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어떠한 이제 퍼블리셔 모델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파트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케어를 해주고 저희는 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은 그 또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양쪽 형태가 다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유메이드랑 같이 퍼블리셔랑 개발사 관계에 있는데 뭐 이종호 대표님이 얘기한 건 사실 저희도 거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됐을 경우에는 뭐 RS라고 하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따라 뭐 손해가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모바일 게임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지금 윈도우나 3개월이 약간 더 지난 상황에도 아직도 그 매출 순위나 여러 가지 순위에서 1위나 2위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저희는 이제 개발사다 보니까 CS라던가 QA 인력들까지 관리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퍼블리셔가 대신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정말 게임 자체 제작과 퀄리티 그 다음에 또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유지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라인에서도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퍼블리셔들이 굉장히 또 게임 업력이 굉장히 많거나 글로벌한 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 시에 그냥 개별 제작사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팅을 잡기도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 조건 중에서도 약간 어떤 손해보거나 그 다음에 뭐 그냥 한국에서만 계속 있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던가 일어라던가 뭐 중국어라던가 이런 계약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퍼블리셔가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로 했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뭐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었을지도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좀 트라이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거의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초반에 퍼블리셔들이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잘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역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같이 지어주는 거고, 그 같이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거 우리가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성격으로 가는 회사인가를 따져봐서 직접 퍼블리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뭐 그냥 어쩌면 대형 퍼블리셔라든가 뭐 능력 있는 퍼블리셔랑 같이 할 것인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퍼블리셔가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예, 회사 스타트업들이 못하는 영역을 많이 커버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성격 자체가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개발을 제작 쪽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은 그 회사 성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면은 작년에 이제 카카오에서 애니팡 서비스 할 때 그런 뭐 이령 대표님이 말씀하신 QA라던가 CS 같은 어려운 부분들을 혼자서 헤쳐나가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김동현 본부장님은 이런 퍼블리셔가 해주는 역할 또는 지금 이 변한 시장 상황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예, 퍼블리셔 사업을 하고 있는 좀 묘한 관계 데이터도 있고 게임 컨텐츠 있고 퍼블리싱인데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를 만나 보면 그 회사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퍼블리셔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사정에 맞게 좀 이 회사가 질 수 없는 리스크는 대신 져주는 게 퍼블리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리스크를 질 수가 없으니 플랫폼이나 퍼블리셔한테 이제 전가라기보다는 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운영, CS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버든이 되거든요. 업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퍼블리셔가 분명히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얼마나 이제 항상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게 결국은 RS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 그 RS에 대해서는 서로 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게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리스크를 보고 합당한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분명히 또 그 해외에 나갈 때는 뭐 한국에선 카카오에서 뭐 1등, 2등 했다고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카카오 차트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다 이제 업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위에서 풀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근데 또 회사가 아예 설립할 때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 설립하는 케이스는 또 그건 별로 메리트는 없는 거잖아요. 로컬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회사마다 사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작은 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퍼블리셔를 찾는 거는 분명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스타트업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각 사의 올해 사업 전망이나 계획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말씀을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오늘 패널 토론 마감하시죠. 먼저 이창수 대표님부터. 네, 저희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의 사업이라서요. 이제 올해 사실 갓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한참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모바일 좋은 게임을 가지고 계신 회사, 특히 모네타이즈에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회사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회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링크투모로우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좀 과분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뭐 미국이나 중국 쪽을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것들 토대로 또 새로운 게임들 제작을 해서 이쪽으로 모바일 쪽으로는 좀 잘하고 캐주얼 모바일 쪽을 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애니팡 그리고 사천성 많이 사랑해 주시는 유저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속 잘 서비스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만간 신작으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진출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딩 쪽 그런 쪽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다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DNA나 뭐 외부 여러 다양한 곳을 통해서 학습하는 기간이 이제 작년까지였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퍼블리싱을 좀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해외 파트너랑 이렇게 사업을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 있는 게임들을 해외로 나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의 시장처럼 서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쪽의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